자, 그럼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예비잔 뛸 거예요, 어머니. 중3이죠? 중3이며. 그래서 중3 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항상 계획은 많이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1학기가 다가오는데 올해는 조금 학교를 가서 제대로 좀 시험을 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1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 바로 이겁니다.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돼요. 수학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야 하나요? 라는 부분이죠. 근데 실제로 수학하면 우리가 진도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수학을 미리 공부하는 이유가 있고요. 근데 이유보다는 정확히 목적이죠. 왜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은 진도 걱정을 하실까요? 근데 그건 후에 벌어질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 목적을 정확히 하시면 수학 진도가 보여요. 우리 목적은 선행 진도가 우리 목적에 따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을 보려고 하면 실제로 저 멀리 있는 걸 끌어올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당장은 아니죠. 저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수학 공부를 미리 하는 이유는 저 멀리 뭐가 있어요. 그죠? 그걸 한번 끌어와 볼게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끌어옵니다. 지금서부터 우리한테 가장 멀리 있는 목적을. 나의 목적은 대입이죠. 그죠? 맞습니다. 자, 사실 나중에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잖아요. 대학을 잘 가는 데는 사실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죠.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략히.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 6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수대학 조금 더 할 수 있고요. 특수대학은 산업대나 뭐 카이스트 등등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시는 우리 아이들이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회요. 자, 근데 원서 접수가요. 수시 같은 경우는 올해 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올해 거 21년 9월 10일까지 3일 동안 수시 접수를 해요. 그러면은 정시는 12월 30일까지 3일 접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정시는 8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수시에 대한 학생부 작성 기준은 8월 31일까지, 정시에 대한 부분은 11월 3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멀리 있는 놈, 대입이라는 목적을 갖고 와보면 수시가 우리 입장에서 더 가까이 있죠. 맞습니다. 전형 기간은 수시는 길어요. 그래서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총 한 92일 정도 해요. 수시는. 전형 기간 학교 자체도 많이 퍼져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12월 16일 날 해요. 12월 16일. 그러면은 정시는요. 1월 6일부터 1월 29일까지 이제 가나 다분이 있어요. 가나다가 아니에요, 언니. 가나 다분에서 각각 8일씩 전형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날짜로 따져보면요. 수시가 가장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거고 수시라는 걸 봤을 때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정시를 지원하는 거고 그 전에 올해는 11월 18일 날 수능을 본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정시를 보면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항상 먼저 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얘하고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제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6대4, 7대3 돼요. 수시가 아직도 압도적으로 높긴 한데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교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비율은 5대5예요. 실제 비율이. 서류상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자체는 일단 수시를 염두에 제일 먼저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수능 있잖아요. 이제 아이가 내년이면 고등학교 가잖아요. 어머니께서 정확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항상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요. 지금서부터 대입의 모든 걸 꾀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거라고요. 자, 수능을 한번 잡아보면 수능은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국어는 상대평가고요. 뭐 그래서 저는 국어 선생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수학하고 탐구는 좀 봐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는 문이과 구분이 폐지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평가 방법에서 폐지가 된 거예요. 2021 수능하고 2022 수능하고 달라요. 이제 벌어질 수능은 뭐냐? 일단 첫 번째로는 공통으로 수원, 수투, 22문항 74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이라는 건 과거에 문이과 있었던 거에서 문이과는 없고 아이들이 공통시험지를 받아서 보는 게 22문항 74점.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 과목을 하는 거예요. 선택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8문항에서 26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공통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본다. 택일. 탐구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상대평가인데 이제는 계열에 상관없이 2개 선택한다. 과거 문과는 사회 과목에서 2개, 과학 과목에서 2개였어요. 이제는 이 맘대로 해. 근데 사실 따지면은 공통문항 수학에서 빠지면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이과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아, 이제 문이과는 없어. 근데 항상 이런 부분에 이제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뽑고자 하는 대학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죠. 그러면 사실 예상을 했던 거는 고스란히 벌어졌고요. 선택 과목을 지정하면 어떻게 돼? 이거죠. 선택 과목을 지정한다고 하면 평가가 대학에서 원하는 선택 과목을 듣고 그 과에 지정을 되어 있는 선택 과목을 듣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은 어떻게 벌어졌느냐? 자, 2022학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택일. 그러니까 확통한데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택이라는 이과계열 과들이 56개교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야, 너 이공계 오려고 하면 확통시험 보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과학탐구를 꼭 봐야 되는 거. 뭐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62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은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은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합니다. 아, 그래도 선택의 폭은 약간씩은 있어요. 근데 이런 기준을 보실 때 항상 중요하게 잣대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누구냐면 역시나 서울대에서 어떻게 지정하냐 이거예요. 그럼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정을 해요. 모집 단위가 인문대나 사회과학대나 경영대 같은 사범대는 실제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 딱 있어요. 이렇게 보고 한문은 반드시 응시해야 돼 라고 합니다. 한문 너네 봐야 돼 저희 간다면 이거예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인문대 기준이라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얘네는 3개 중에 하나 봐도 돼 라고 해줘요. 근데 자연과학대나 공대나 특히 이공대들 걔네는 어떻게 하느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를 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과들을 가려고 하면 선택 과목에서 확통을 보면 안 돼요. 수능에서. 정시 기준. 그리고 과학에서 무조건 택 2를 해야 돼요. 아니 선생님 이러면요 뭐하러 바꿔줬어요? 과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예상했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계에서는 이게 무슨 진짜 문이과 통합이야. 그러니까 중상위권 대학으로 보면 적당 부분 선택의 폭은 생겼지만 여전히도 내가 가려고 하는 과에서 이공대들은 이과계열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밌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에서 이공대를 가려고 하면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서로 다른 분야의 1, 2나 2, 2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생물 1을 선택했어요. 생물 2를 선택하면 안 돼요. 생물 1을 선택했으면 화투를 선택하든지 해야 돼요. 아니면은 물투, 화투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가 서로 다른 거 2개 듣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 계열은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 과목이 지정이 일어나면 우린 두렵다고요.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서울대 거만 정리해봤잖아요. 학교는 되게 많잖아요. 전체 학교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학교과 벌써 정해졌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맞춰서 지금서부터 과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요. 사실상 수능에서 어떻게 응시해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건 제일 멀리 있다고요. 아이 입장에서 따지면 이제 중3 되는데 이런 거 걱정해서 진도를 나가야 된대요. 근데 이건 벌써 언제요? 3년이 뭡니까, 분이? 이제 중3 되니까 4년 뒤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학교별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나중에 이제 입시를 하셔도. 우리 아이가 갖고 온 부분의 능력을 갖고 어딘가 지원을 할까를 선택하는 건 나중이고요. 지금 이거를 자 나는 가군에 어딜 지원하고 나의 어딜 지원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진도하고 엮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장 멀리 있다고요. 자, 그래서 목적은 이래요. 이제 좀 더 뒤에 왜 정시가 50%만 됐습니까? 이거 정시 많이 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만 더 뒤에 수시 강조하고 설명을 드리고요. 정시는 상위권 대학들은 50%예요. 아니면 45% 정도 정시가. 이전에 교육부 권관에 따라 바뀌기 전에는요. 심각할 때는 수시가 70, 정시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죠. 야, 너 정시로 들어왔어? 대학 가서. 아, 대박, 신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찌됐든 목적으로 보면 학습 목적에 대입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맞긴 한데 첫 번째로 수능은 제일 멀리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는 수시 50%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확률이 50%인데 벌써부터 수능을 걱정해서 야, 저 뒤에 거 보려고 하면 많이 해야 되잖아 라고 하시면 수시를 놓쳐요. 수시를 거의 100% 놓쳐요. 이건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알아요. 자, 문이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선택 과목 때문에 문이과가 진짜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 애는 이과를 갈 거니까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양이 줄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의 양이 줄었고 평가하는 게 양이 줄었어요,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과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선택 과목들은 사실상 일반 선택까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 걔네는 상대평가지만 일반적인 진로 선택, 일반 선택 말고 진로 선택은 또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일단 전체적으로 잡아보면 항상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시고요. 수원하고 수투하고 수두로 천천히 깊게 공부해요.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은. 수능 선택 과목, 미적분, 확률 같은 게 기하. 모든 과목을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들어도 적어도 저 중에 2개 이상은 들어요, 언니. 고등학교 때. 근데 선택 과목을 할 때 이거 3개 다 듣고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거의 이럴 거예요. 아이들이 수투까지가 수능에서도 공통으로 보거든요. 수투까지가 일반 선택이고 그러면은 사실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은 대부분 미적으로 빠질 거라고요. 미적분으로. 왜냐면 수투가 다음함수의 미적분이니까. 그리고 아마도 예상은 최상위권들은 대부분 미적분으로 빠질 거예요. 연관성이니까. 그리고서는 기하 같은 경우는 뭐 중위권이나 최상위권 요 정도 예상을 해봐요. 뭐 상위에 있는 애들 아니면 학교에서 기하를 무조건 이제 좀 선택하는 애들. 근데 그것도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많이 들어도 적게 들어 애들은 그거 따질 거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걱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거 학습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 시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항상 학원 교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거든요. 깁센 교재 자체를 만들어 쓰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예요. 배우는 모든 과정에 심화를 완성을 목표로 하고 그걸 기출문제로 완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정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확률상 따져도 파이로 따진다고 해도 반반이고요. 진짜 상위권 대학에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선으로 봐도 이거 되게 멀리 있는 거예요. 되게 멀리.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가까이 있는 애를 놓치죠. 가까이 있는 애. 얘보다는 좀 더 가까이 있는 애. 걔도 아직 멀긴 하지만. 그게 바로 이제 수시와 정시율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전국적으로 보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인데
야금야금 정시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교육부 권고안이기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2022까지는 75.5%대 24.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시가 아직도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이거는 서류상이에요. 서류상. 학교에서 우리 이렇게 뽑을 거예요 라고 교육부에 인가 제출한 거. 그럼 전국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데들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21개대를 보면요. 이건 이제 뭐 서영구, 서성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가면 좋겠다. 서울대. 2호선이다. 연대 이런 거죠. 고대 있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상위권 대학들을 보면요. 실제로 수시와 정시 비율이 달라요.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6대4 정도 떠요. 평균이. 이건 평균이에요. 6대4. 근데 실제 평균이 6대4라고 보면요. 서류상 6대4라고 보면 실제 평균은 이 정도 떠요. 잠시만요. 실제 평균은 잠시만요. 작동을 안 하네요. 예, 이렇게 뜨거든요. 실제 평균은 5대5 정도 뜨게 돼요. 실제 평균은. 근데 왜 실제 평균이 5대5냐? 조금 더 이제 가까이 가서 볼게요. 학교들별로.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가 20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이 70 정도 돼요. 정시가 30 정도 되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정시가 43이니까 논술 특기자 다 합쳐서 한 57%. 연대 같은 경우 거의 5대5 맞췄어요. 고대 같은 경우는 정시가 37. 그러니까 수시가 좀 더 많긴 하죠. 현재까지. 그리고 또 변화되는 걸 보면 슬슬 논술이나 원래 서울대는 없었고요. 논술이나 특기자들이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쨌든 논술이나 특기자는 지금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내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위권 대학들은 아직까지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선호하죠. 아이들을 골라 선택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아이를 꼭 뽑고 싶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요. 근데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6대4 정도 비율이었잖아요. 근데 서류상은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 실제로 따져보면요. 잠시만요. 네. 실제로 이제 얘네만 보고요. 실제 얘네 따져보면 실제 비율은 5대5예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다 충원되지 않는 인원은요. 정시로 2월돼요. 그러니까 보통 2월되는 인원이 4% 5%가 넘어요. 보통 4% 5%. 연대가 막 3% 4% 그렇고요. 고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시에서 100% 인원을 다 충원하지 못한 나머지 정시로 옮겨붙어요. 그리고 나서 평균 내보면요. 대략 50대 50 아니면 수시가 55, 정시가 45 정도 떠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오는 수시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확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지원할 수 있는데 수시에 지원을 못하거나 수시에 너무 가장 이상적인 건 수시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상향 지원해서 합격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상향 지원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라요. 학종으로 들어가서 아이들끼리 붙는다고 하면 변수가 많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해봐야지 알죠. 말 그대로 도전하는 거죠. 근데 도전의 기회가 가장 이상적인 도전이라고 본다고 하면 도전의 기회가 어디까지 될 거냐고요. 적어도 반은 넘는다고요. 더군다나 이건 6번 낼 수 있다고요. 당연히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해요. 정시 지원 못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면접을 안 가거나 하는 꼼수가 있긴 한데 수능을 잘 보면 수능이 18일날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원의 폭에서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이거예요. 수시. 그럼 수시하면 얘거든요. 중간, 기말, 수행평가, 플러스 점점점점점점. 우리 아이들 때는 비교과 영역이 많이 축소가 돼요. 또 우리 아이들 때는 그래도 여전히도 중간, 기말, 수행평가 그리고 플러스 점점점점점 뭐 세특이나 창체나 있잖아요. 언니.
근데 그런 자세한 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제 진학하기 전부터 공부하세요. 지금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반드시 중학교 때 확실하게 잡아볼 줄 알아야 돼. 확실하게. 근데 어찌됐든 중간이고 기말이고 그 중간에 수행평가 다 섞일 거고. 그러면 조금 더 땡겨오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배우는 과정 속에서 볼게요. 얘가 고1이에요. 보통 누구야? 수학. 시중에서는 편의적으로 고등수학 상하로 책이 나눠져 있어요. 양이 많아요. 고등수학 상하로.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엔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아까 수능 공통, 수능으로 따진 공통. 그 다음에 선택 과목들이에요. 이게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까지 탐구가 있죠. 요거는 수학계의 요구에 따라서 원래 수능 시험 범위는요, 같은 계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선택에서 수능 선택 과목이 나올 거면 저기서 원래 다 나왔어야 되는데 원래 이과하면 항상 과거에는 기하 벡터였잖아요. 근데 수학계에서 아무리 그래도 국가시험에서 기하, 도형 파트를 다루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진로 선택에서 기하만 빼와서 얘네 셋이 선택 과목이 된 거예요. 약간 땡기식이 됐죠.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과거의 기하 벡터가 아니에요. 벡터가 많이 삭제돼서 이제 이름도 기하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본다고요. 조금 더 땡겨왔죠, 제가. 이게 이제 실제 고등학교 때 애들이 학년별로 볼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무조건 내신이죠. 상대평가. 석차 부등급제. 4.7 11이 드디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근데 고1은요, 내신하고 상대평가하고요, 쟤는 수능 출제 범위는 아니에요. 그죠? 고1 자체가. 근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배웠던 거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냥 바라본다고 하면 내신의 상대평가. 그러면 고2 때는요, 내신 플러스 수능의 상대평가예요. 일단 얘 듣고요, 나머지 고2 때 진로 선택이나 어디서 학교에서 들을지 몰라요. 그건 학교의 자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2 때도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고3 때 선택 과목을 몰아들을 수 있어요. 그건 학교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학교에서 그건 스케일대로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일반 선택에서 본다고 해도 얘는 내신 잘 받아야 되고 얘는 수능 시험 범위고요. 여전히 상대평가죠. 그리고 진로 선택은요, 정확히 따지면 내신 플러스 수능은 맞는데 얘는 내신이 절대평가예요. 자, 그럼 이거 어쨌든 고2, 고3. 고2, 고3.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게 수시의 시작이거든요. 첫 번째. 요번에 발표 나셔서 보셨죠? 현초육부터는요, 고교 학점제예요. 걔는 더 혼란이에요, 지금. 걔는 더 혼란이에요. 왜냐면은 걔네는 고2 상대평가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절대평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의 정보는 제공하겠다. 그래서 말이 많아요, 지금. 근데 어찌됐든 우리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우리 애들 그거 아니에요. 시범학교에 해당되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시범학교도 고등학교, 시범학교들. 자, 근데 어찌됐든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건 쟤라고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쟤도 1년하고 2개월 뒤에 고1 첫 번째 내신을 본다고 해도. 자, 그럼 실제로 목적이 정확하니까 이제 아세요. 고1 내신이에요. 무조건 고1 내신 잡는 선행을 먼저 하셔야 돼요. 당연히 두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선행의 목적을 고1 내신이고 무조건 내신을 잡는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목적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고1 내신에서 보면. 고1 걸 보면. 제가 수업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 있거든요. 수원 수투 수업을 나가는데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에 약간 복잡한 계산이나 중요하게 다뤘던 심화 문제가 사실은 고2 넘어가면은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문제의 조건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고. 근데 그걸 못해요. 진도는 많이 나갔대요. 그럼 그 아이는 벌써 답답해요. 진도는 이만큼 나갔는데 고1께 완벽히 내 손에서 놀지 않아요. 중학생이 고1께 완벽히 내 손에서 논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시면 되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일단 패턴화된 유형 문제는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심화, 초반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갖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진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뒤에 거를 나가면서 아이가 막히질 않아요. 실제로 그런 문제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산, 나중에 계산도 빨라져야 되고 판단도 빨라져야 되는 중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정말로 아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와야 돼요. 완전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딱 보는 순간 바로 쳐야 돼요. 시간이 없는 상태.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 그 정도로 반복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주기적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3한테 제일 큰 목표를 세우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걸 몇 번을 반복하든지 간에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다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가 지금까지 많이 한 아이와 아직은 공부가 덜 된 아이를 따졌을 때를 나눌 거예요, 좀 이따. 근데 어찌됐든 둘 다 고1은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고1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우리 아이가 아직 이쁘게 공부가 덜 된 아이들 기준에서 볼게요. 일단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건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에 도형의 방정식 뺀 한 절반만 갖고 와봤어요. 전체 고1 수학 중에 절반. 근데 단원으로 따져도 이 정도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근데 또 이제 뭐 1레벨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 처음 고등수학상을 접할 때 제일 또 안타까운 상황은 얘예요. 중3 수학이 제대로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그게 자유롭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애들. 연관성을 보면요. 제가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중3 1학기가 고등수학 상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 요거 1차 부등식 빼고 다 들어가요. 1차 부등식 빼고. 이건 또 이제 제 수업 경험이에요. 아이가 3, 4까지 다 했대요. 그래서 고등수학 상 처음 나가는데 그 아이가 복소수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쳐놨는데 복소수는 기억하시죠?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 새로운 수체계를 배우는 거라서 사실 완전히 중3 거랑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새로운 수체계를 배우고 나면 그 안에서 2차 방정식 풀고 인수분해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가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중3 건데 왜 지금 계산을 못해?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사실 이건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진짜 안타까웠던 건 대부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자고 아이들한테 막 설명을 하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요가 있어서 만든 수, 상상 속에 있는 수를 만들었어라고 하는데 얘가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앞에 거 계산이 부족해요. 자, 이 예전 기억을 되살리셔야 돼요. 아까 제가 저 멀리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죠. 수능이나 정시나. 그 얘기 자꾸 왜 하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 가르치면 어머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장 좋은 학습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우리는 대부분 방학이 되면 그 전 학기에 대해서 복습을 한 번씩은 다 하셨어요. 그죠? 근데 고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엄마랑 복습하자 그러면 아이가 이제 뾰루퉁하죠. 못하죠. 중학교 가고요. 중학교 진도를 쭉 빼잖아요. 그러면 사실 초등학교 때처럼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아이들이 안 돌아와요. 죽어도 안 돌아와요. 그나마 돌아오는 애들은요. 정말 소수에 정말 전 착하다고 생각해요. 말 잘 듣는 애들.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 뜻은 뭐냐면 중3 거 보고 고1 거 보고 수원수투 보고 가는데 앞에 게 깨지면 깨질수록 중학교 2학년 거 깨졌고 중3 거 깨졌고 고1 거 깨졌는데 수원수투 해봤자 계속 막혀요. 막히는데 약점이라는 게 생길 거고 이제 소위 구멍이라는 게 생길 건데 약점은 복구하고 강점으로 만들라는 거고요. 구멍 생긴 거는 다시 메워놓고 길 제대로 만들라는 건데 안 돌아온다고요. 못 돌아와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무나 다 아세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상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발을 뻗어서 가면 못 돌아와요. 이 경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중3 거는 다 했어요. 중학교 거까지 다 했어요. 이제 고등수학 나가면 돼요. 실제 아이한테 고등수학을 시켜봤을 때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 잘 못하는 아이들은 진도만 줬다 보니까 중학교 것도 되게 빨리 해요. 연습도 제대로 못해요. 사실 지금 고등수학 상을 하려고 하면 중3 거는요. 그냥 문제 읽으면서 구구단이 돼야 돼요. 사실 중3 거, 중2 게 그렇고요. 중3이 그렇고 고2 게 그래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완벽히 그냥 계산기처럼 작동해야 돼요. 구구단. 우리 아이들이 2, 4, 8 하는데 생각하지 않잖아요. 2, 4, 8은 2를 4번 더한 거 이거 안 하잖아요. 그걸 곱셈 규칙에 따라서 들어간 거라서 생각 안 해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또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이제 중3이잖아요. 중3 거 적어도 2번 이상 제대로 반복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패턴화된 유형까지는 완벽히 계산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등상을 진입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직 공부 덜 됐는데. 그래야지만 수월해져요. 많이. 그래야지만 겁나는 것도 많이 없어져요. 답답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어찌 보면 답답한 공부를 가는 과정이 무조건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요. 심각한 건 아니고요. 공부는 어차피 지루함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중3 때 너무 지루하고 너무 싫어서 아이들 표현대로 선생님 토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까지 중3 하세요. 배웠다고 하면 집에서 반복 복습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어차피 공부는 지루함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무리 공부가 덜 돼도 할만해요. 아무리 공부가 덜 돼도 할만해요. 자, 그래서 진짜 가까이 있는 학습 목적이 얘예요, 사실. 정시 아니고요. 수시 준비하는 거고요. 수시 준비한다는 건 1년 5일 내신부터예요. 첫 번째, 그때는 어차피 내신만 볼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수시가 시작된 거고 내 내신 성적에 따라 어떻게 수시의 향방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 수시죠. 그러니까 5일 내신부터 잡아야 되죠. 그리고 조금만 더 길게 보면요. 아까 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문이과가 있어서 1년 잘 버티면요. 문과 최상위권들이 1학년 때만 잘 버티면 2학년 때부터는 수학 공부하는 시수를 낮춰요. 왜 그러냐면 1학년 때는 문과, 이과 최상위권들이 같이 막 붙어요. 그럼 문과 최상위권들은 난 문과 하긴 할 건데 저 이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과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수학을 포기해서 피해서 간다라는 것도 존재하기 시작하고 나 수학이 도저히 안 되겠어.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너무 수학에 노력을 안 했어. 이건 전략적으로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문과로 빠지는 경우 있죠. 근데 이제 없다는 거죠. 완전히. 선택 과목 지정하고요. 일단 수시 먼저 넣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어쨌든 학교에 선택 과목 지정하고 할 때 애들은 적어도 수학 선택 과목에서 2개 이상 들어요. 거기까지 함께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문과에서 뭔가 기회가 조금은 줄어든 건 맞아요. 줄어든 거. 왜냐면 내신이 계속 고2 때까지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입은요.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내신이에요. 첫 번째 중간고사. 내년 4월에 벌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최상위권은요.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중학교 때는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중학교 때는 이제 무형의 것을 보고 하죠. 너 진도 어디까지 나왔어? 저 다 돌았는데요. 오, 공부 엄청 잘하는데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야, 애들이 이제 질문이 바뀌어요. 너 진도 얼마나 나왔어? 야, 너 몇 등급이야?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쓰던 말하고요. 고등학교 때 쓰던 말이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 몇 등급이야? 나 1등급인데. 나도 빨리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진짜 최상위권, 중학교 때부터 진짜 최상위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벌어지면 그때 내신 1등급 받는 거죠. 정확히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공부 조금 등한시한 아이가 있다고 해도요. 지금서부터 중3 거 죽어라고 잡고요. 고등학교 1학년 거 죽어라고 잡으면요. 어느 정도 역전은 가능해요. 그렇다고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근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 아직 굉장히 살아있는 거예요.
얘를 먼저 잡으시면 돼요. 얘에 따라서 학습 커리큘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주고 또다시 교재를 준비하고 다 할 때 항상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만들어요. 저희가 시중문제집을 잘 못 쓰는 이유. 이런 거죠. 시중문제집에서 어려운 스텝이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 중에서 거의 매년 모든 학교가 똑같이 내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도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시중문제집으로 보면 한 문제 보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유형 문제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저희도 반은 찍죠, 잘. 이제 나올까 안 나올까. 출제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습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학교에서 나왔는지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출문제를 새로 만들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냐면 저희의 목적 자체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대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도움을 줬고 그런 부분에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시중문제를 잘 못 쓰는 이유예요. 초반에 되게 처음 아이가 접할 때 조금 쉽게 접근하게 하려고 하는 것 빼면 저희가 전부 자체교재를 쓰는 이유예요. 자체교재의 퀄리티가 실제로 나쁘지 않은 이유. 졸업한 선배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유. 근데 굉장히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목적이 확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해주고. 그러니까 달라요, 사실. 미묘하지만 나중에 차이는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3 1학기 계획은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게 요번에는 확실히 애들 내신 봐야 돼요. 이제 내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건데 1부는 지금 1학기 진도 계획을 잡는 거고요. 2부는 이제 아이들 학교 생활이에요.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지만 등한시하고 있는 거. 제가 뼈를 때려줄 거예요. 근데 절대 잘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당연히 소수만 존재하는 거.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최상위권 반열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1부 마무리는요. 그래서 중3 1학기 계획 마무리 지면요. 실제 내신 대비 제하고 나면요. 다 본다고 하면 실제 공부 기간 2달밖에 안 돼요. 그러면 2달 동안에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해요. 방학 동안에 선행을 나가고 학기 들어가면 내신만 하는 곳. 근데 깁스는 전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공부의 맥락이 너무 끊겨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3학년 심화 공부한다고 선행 멈추거나 선행 공부한다고 3학년 심화 멈추면 안 돼요. 병행해서 가야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 누가 들어도 알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고1 수학이 완료된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애들은요. 지도 나가세요. 저도 진도 나가요. 1레벨도. 1레벨은 거의 무조건 반까지 나가요. 저희가. 근데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고1 수학 완성됐으면요. 진도 나가면서 저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반복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프린트 막 계속 뿌려요. 아이들한테. 아니면 이제 시험 보고 막 해요. 계속. 그러니까 저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저 감이 절대 줄지 않은 상태에서 고1 넘어가서 고2과 나가고 수원수도 나가고 미적 진행해야 돼요. 확통이나 기하를 막 지금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미적도 솔직히 아니에요. 미적도 아니에요. 근데 깊은 생각 1레벨 기준 해도 걔네 1학년 때부터 되게 많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복습해 주는 게 월등히 좋아요. 월등히 나중에 성과도 좋아요. 만약에 아직 고등수학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언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어느 누군가 상대적인 아이와 비교하면서 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라고 해서 진도로 막 나가시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아이들은 진도 나가면요. 뒤로 돌아오려고 안 해요. 특히. 중학교 이제 고학년 됐고 고등학교 넘어가면 잘 안 돌아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거를 많이 정확히 완료한 다음에 너무 어렵지 않게 저게 다 생각나면 그나마 고등수학 상위 50%는 풀어요. 저거 생각 안 나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1학기까지만 보여드렸는데요. 내신 대비 전까지. 깁센 커리큘럼 봐도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1레벨 예로 들면 1레벨 애들은요. 고등수학 3을 학년별로는 총 3번 해요. 근데 반복 횟수로 따지면 얘네는 4번, 5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매 학년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고등수학 3은 제가 무조건 해줘요.
올해도 이제 고등수학상 하고 끝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학교 기출 다 보고 있어. 그 정도까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도를 나가시라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항상 고등수학상을 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어차피 복습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학교학원 달려와요. 학원은 2레벨만 해도 3상 실력 복습하고 고등수학상 가는데 3상 실력 복습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잡아준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만 아이가 고등수학상을 다시 이제 심화로 막 들어가고 실력을 해도 덜 막혀요. 훨씬 덜 막혀요. 일단 적어도 계산에서 막힐 일은 없어요. 그리고 3레벨도 마찬가지예요. 3상 3화하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을 계속 끌어줬어요.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 5레벨 같은 경우는요. 3상을 일단 죽어라 하고 많이 시켜놨어요. 거기까지 한 다음에 고등상을 진입시킬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고등상 들어갔을 때 포기 안 해요. 일단 진도만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요거를 좀 많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학기 진도를 잡으시면 돼요. 2학기 진도까지 아예 잡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간곡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진도도 진도인데 올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정확히 제일 안타까운 세대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졸업 못해서 제일 안타깝잖아요. 왜 안타깝냐?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학교 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 독특하죠. 중1은 시험 없이 진로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유학년제를 해요. 중2 때 시험 보고, 중3 때 보고, 고1 때 보고, 고2 때 보고, 고3 때 본다고. 6년 동안에 한 번 빼고 다 봐요. 근데 그 시작해가 원래 올해였죠. 근데 이 아이들 한 게 없죠. 내신 문제 봐도 극명하게 드러나요. 19년도 내신 문제하고요. 20년도 내신 문제 보면 쉬워요. 왜?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원래는 요번에 굉장히 공부 습관부터 모든 거에서 굉장히 느꼈어야 돼요. 나 이거 이대로 하면 망하겠는데? 이걸 느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꼈어요. 그걸 못 느꼈어요. 그게 일부예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요? 전 솔직히 단연컨대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신 플러스 알파 잘 받기 위한 학교와 학원 생활을 잘하는 습관이에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하는 아이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라는 거.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거. 이 아이들 내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대로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내신을 정확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릴 거예요. 그 중3이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실제 이 표는 광진고등학교 2개하고 송파고등학교 2개를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실제로 평균은요, 이 정도 떠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은요, 막 평균 73, 76, 70, 84 뜨거든요. 평균 되게 너물지죠, 언니. 저 똑같은 2019년도예요. 1학기.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내신은요, 적당 부분에 점수를 줘요. 그리고 성취도평까지 A, B, C, D 해서 A가 90점 이상, B가 80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은 적당 부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준다고 해요, 저한테. 그럼 고등학교 내신은요? 아주 조금만 주고요. 뺏고자 하는 거예요. 빼야지만 그 안에서 4% 등등을 따지니까. 그죠? 그래서 광주구 첫 번째 학교 보면요. 성취 A가요. 26.4%예요. 그리고 광주구 두 번째 학교 보면 41.5%, 23.1%, 46%예요. 뭐 정확한 수치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석차 9등급제로 가면요. 1등급이 4%예요. 그리고 2등급이 누적으로 따지면 11%. 4, 7, 11이라는 게 더해가는 거고요. 누적으로 따지면 11%. 3등급이 23%. 잠깐만요. 얘네 안에 이미 거의 A라고 했던 애가 그 안에 1, 2, 3등까지 다 섞여 있어요. 일단 초반에는 아마 이러실걸요? 대부분 다 이건 100% 그러세요. 우리 아이 수학 2등급 떴잖아. 인생이 끝났어. 3등급 얘기도 못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중학교 때는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심각한 학교는요, 4등급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각 학교에, 각 구에 그나마 좀 애들 수 많은 학교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저렇게 성취평가 A 등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내신 점수의 의미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90점 이상 맞았다? 아, A야. 아, 그래도 잘했네. 잘한 건 맞는데 믿을 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그래서 이거예요. 중등 내신 점수 믿지 못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지 못하냐면 아이의 노력을 믿지 못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 성취도 평가가 믿지 못한다고요. 성취도 평가가. A라고 해서 다 A야. 다 A야. 아, 그게 고등학교 때 가면 넓게 잡으면 모든 과목에서 1에서 4등급 일단 범위 내에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나온 거야 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또 학교 난이도에 따라 많이 또 바뀌긴 하죠. 되게 쉬운 학교들은. 그럼 고등학교 때 이렇게 벌어지면 이제 내신에 약간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원래 약간 저 안에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저 안에. 근데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항상 이거 안 보셔서 그래요. 고등학교 때도 알림이 사이트 가면 다 있어요, 언니. 학교 알림이 사이트 가면요. 다 찍으시면 다 나와요. 학교 찍고. 우리 학교 거 몇 점인지 다 나와요, 언니. 이거 고등학교 거거든요. 고1이에요, 고1. 2019년 고1. 근데, 잠깐. 얘 보세요. 뭐라? 얘는 뭐 송파구 두 번째 학교는요. 성취가 나와요. 고등학교도 이 안에서 이제 9등급제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 성취도 평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비율 보니까 광주구 첫 번째 학교는 18.4%예요. 성취 A가 90 이상이 저거 나왔다는 거거든요. 얘는요 14.4예요. 얘 보세요. 58.6이에요. 뭐야, 저 학교 시험 맞아? 이 학교 어딘지 아세요? 보인 거예요. 네?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이냐? 일단 보인고 수학이 지역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자사고 어려워요. 근데 무슨 뜻이냐? 90 이상이 저만큼이라는 거죠? 58.6? 뭘까요? 굉장히 촘촘한 거예요, 얘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가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학교 인원수 한번 제가 갖다 드릴게요. 똑같은 학교예요. 18.4%, 30.4%, 58.6, 14.4. 자, 첫 번째 학교 학생 수가 1학년이요. 378명, 359명, 363명, 275명인데 얼추 비슷하죠. 마지막 거 빼고. 갖다 대면 전교 등수로 따지면 4% 적용시키면 1등급이 전교 15등까지, 14등까지, 11등까지. 근데 성취평가로 들어가면 얘는 압도적으로 지금 90점 이상이 많은 상태에서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성취평가로 보면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성취평가 안에서도 비슷해요. 비슷한 일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성취평가로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세밀하게 벌어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세밀하게 벌어져요. 점수 1, 2점 차이에 굉장히 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 뜻이에요. 보일 때. 0.5점 차이로 등급 밀렸다는 게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취평가는 애초에 그렇게 믿을 거 못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을 더 못 믿는다고 하고. 고등학교 때도 점수 그것대로 보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A가 58.6. 엄청 세죠. 애들 수학 잘하죠. 열심히 하는 애들 수학 많다는 거죠. 이렇다고요. 실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성취평가 A에서 앞에 소수의 머리만 1등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학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과목이 다 비슷해요. 당연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취평가 보고 막 좋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진짜로 중등 내신의 진짜 의미는 뭐냐고요? 중등 내신의 진짜 의미는요, 준비하는 과정인 것 뿐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성적은 당연히 맞아와야 하고. 근데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 과정에 대한 연습이 1년이 날아갔다는 거죠. 시험을 보긴 했지만 그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학교 생활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올해는 3월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 반 애들한테. 학교생활 똑바로 해. 똑바로 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작년에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학교 못 간다면서. 근데 올해는 소망을 담아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고맙게도 깁생에 성공한 선배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저한테 전화하고 찾아오면서 걔네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고 하면 그나마 가장 확신성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저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존경스러운 애들도 많고. 선생님이 존경까지 무슨 아니요 진짜 걔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걸 그냥 들려드릴게요. 자, 일단 중등 내신의 진짜 의미는요. 내신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심화가 완성이 돼요. 그 심화의 퍼즐을 굉장히 잘 다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고 돌아 자주 출제되는 심화 문제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문제는 사실 3학년 인수분해의 그냥 아주 그냥 대표적인 쉬운 심화 문제예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가면 부정방정식이라는 문제거든요. 원래 문자의 개수가 2개 있으면 식의 개수가 2개 이상 나와야지 푸는 게 연립방정식이에요. 근데 풀지 못하는 상태에서 x, y라는 정수 조건을 주고 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이미 적당한 기초 심화 문제처럼 출제가 된다고요. 근데 이건 언제나 출제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출제 안 되는 학교 있어요. 그리고 시중 문제집에 보면 이런 문제는 한 번 정도 연습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연습했던 거는 기억날 리 없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연립방정식 파트에 또 나와요. 그리고 고성에서 나왔고 신방부 나왔고 서울에서 나왔죠. 완전 똑같거든요, 문제 패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3 거 하면서 내신하면서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완성시킨다고요? 거기도 똑같아요. 시중 문제로 본다고 하면 이런 문제 한두 문제 보고 끝나요. 근데 뭐가 두려운 거냐면요. 이런 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수원 수투 보고 하는데 문제 중간에 조건을 구하는 문제들이에요. 답이 지금은 XY 구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XY를 구해서 그걸 갖다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혀버린 얘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부정방정식이잖아. 그게 뭐죠?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신하면서 그냥 철저하게 다 내 몸에 거의 이거는 체득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학교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심화가 완성돼야 돼요. 그래야지 선행학습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건 실제로 가락중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뭐 이건 동덕여고 시험 문제였고 이런 거 뽑을 때 뭐 좋은 학교라고 뽑지 않아요. 제가 그냥 믿음성을 갖고 학교 기출시험 2개 딱 꺼내요. 동일 파트에. 그 다음에 인날 찾아봐요. 이건 2번만에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공통분 문제고 사실은 스타일 자체로 따지면 가락중 문제가 더 어려워요. 중3 때 공통분 문제는 문자가 들어가도 인수분해가 되게 나와요. 근데 가락중에서 낸 건 2차 연방 풀듯이 푸는 공통분을 냈어요. 객관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중3 거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킬 때 이런 것까지 사실은 중3 때 내신 때문에 다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디선가 한번 봐요. 그리고 내신 넘어가요. 근데 그게 나중에 벌어질 일은 뭐냐면 많이 연습을 해놓은 애들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는 문제. 근데 뭐 시중 문제 한두 번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거기 있어. 그거는 연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재 자체가 자꾸 그런 쪽에 연습을 유도하는 이유, 나중에 꼭 써야 될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똑같아요. 완전 푸는 방식도 똑같아요. 그래야지 유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내신에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신 대비는 항상 어렵게, 학교 난이도 상관없이 어렵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올해 우리 아이들이 못한 거예요. 보세요. 학교 난이도에 따라 시험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이런 문제 풀라고 예를 들어 해요. 아이한테 더 어려운 문제. 그럼 애가 얘기해요. 선생님 이거 시험지 안 나와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학교 기출 다 주셨잖아요. 이거 안 나와요. 근데 저 딴 거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어렵게 해서 뭐예요?
전 말문이 막혀요. 여기 와서 교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아이들이 지역별로 약간 교육 편차 나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학교 시험 난이도. 학교 시험 진짜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 애들이요. 내신 대비를 거기서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 할게요. 걔네 내신 대비 어떻게 할까요? 걔네 두려움에 떨면서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준비한다고요. 근데 학교 시험 난이도 쉬운 애가 있어요. 성적은 잘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가면 더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얘 분명히 우리 중학교에서 넘버 3 안에 들었는데 갑자기 애가 한 전교 30분 밀린 거예요. 그럼 엄마는 이제 이해를 못 하시죠. 근데 여러 가지를 다 따졌을 때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완전 성적의 배신이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난이도에 맞춰 공부하면 이건 승산이 없어요. 지금 학교 시험 난이도랑 뭔 상관이에요.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안타까운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 오시거든요. 선생님 죄송해요. 내가 암기 과목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수학 숙제가 너무 부담된다고 해서요. 이미 계획 다 틀어졌고 제가 가고자 하는 걸 못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준비 내신 대비하냐고 얘하고 붙었어요. 얘는 이미 내신 대비할 때 수월하게 한 애와 어렵게 한 애는요. 시간 쓰는 것부터 견디는 것부터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양에 치는 것도 달라요. 내신 대비. 어렵게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뭐가 될지 모르고 이것도 미래 보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안 한다고 하면 중학교 내신에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내신을 꼭 정확히 어렵게 그냥 진행하세요. 공부 많이 하세요. 그럼 미래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보고 수학 진도 투자한 것처럼 그 순간에 내신 대비의 연습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고요. 근데 다 아세요. 제가 이 말하면 다 아세요. 설명에 들어도 아세요. 근데 나중에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하세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신은 적어도 5주 잡고 정말 치열하게 돌아야 돼요. 이거 학교 시험 난이도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중요하게 공부하고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다 종합적으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 나오는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원 교재는 사실 이래요. 내신 마스터는 단원별, 유형별 정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중성이고요. 이건 전 레벨 다 와요. 그 다음에 심화대기 같은 경우는 본학년 심화 방점 찍고자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는 3 최상이고요. 여기에 있는 문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것까지 엮인 거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학교별 기초분석은요. 5년 이상 된 거, 5년 이전 거 중에 반드시 출제되는 것들 그리고 심리형들을 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는 어려워요. 저희가 사실 괴롭히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수학시험 100점 맞았는데 나중은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저희도 되게 아이들 안타깝게 봐요. 무조건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괴롭히는 게 아니고 힘든 거 알지만 선택을 한 것 뿐이에요. 무엇이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교재는 이것도 다 사실 기출로 만들어줬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강남권, 서초권에서 다 섞어놨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송파 지역에 있거나 광진 지역에 있다고 해서 거기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문제 난이도 차이도 나요. 학교별로 차이도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기출은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정리격으로 보는 거고요. 이건 다 보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시켜야 돼요. 연습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학교생활 습관 하나, 이거 수학선생이 얘기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한데 아이들 공부 전반적으로 다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 아세요 이거. 다 아는데 당장 우리 아이 책을 보면 확률 되게 낮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꼭 반드시. 이게 돼야지 고등학교 때 내신 필승이에요.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 관리가 나중에 쉬워져요. 아까 우리가 수시 잡을 때 중간 잡고 기말 잡고 일단 크게 들어오는 게 수행이거든요. 중학교 때도 수행평가 열심히 해야 돼요. 언니. 고등학교 때 수학은 더 심해요. 근데 수행만 해요. 아무리 축소돼도 플러스인데 비교과 활동 해야 되잖아요. 시간은 더 없어요. 언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애들은요, 이렇게 학교 생활해요. 걔네한테 물어보면요, 야, 너는, 야, 그래도 어떻게 수시에 가서 의대 갔냐? 열심히 했다. 어떻게 했냐? 왜 가지고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그냥, 그냥 숙제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냥 열심히 하고. 그 아이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그래요. 막 서울대 갔다고 해서 이제 최종 합격했다고 막 애들 과장 있고 막 오고 해요. 뭐 커피 사주면서 얘기하면 이제는 안 물어봐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교육한 지가 꽤 너무 오래돼서 처음에는 많이 물었는데 이제 안 물어보는 이유가 걔네한테 질문해봤자 이렇게 쳐다봐요. 그거를 다 정리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뭐가 특별했던 것도 없고 근데 그 얘기를 종합을 해서 듣고 걔네랑 얘기하고 제가 걔네를 봤잖아요. 3년을 보고 간 거니까 주에 적어도 3번을 받고 방학 때는 더 많이 받고 보강 오면은 더 많이 보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완벽히 믿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내신 문제는 학교 선생님 출제예요. 이미 수업 시간에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업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출제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떨까요? 학교에서 정말 수업 열심히 듣는 애들. 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거든요. 걔한테도 항상 많이 물어봐요. 학교는 어떤지. 친한 친구랑. 근데 학교 애들 수업 듣는 태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해요. 바보 같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걸 당연히 수업하면서 얘기하겠죠. 강조를 하겠죠. 저는 수업하면서 강조할 때 막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다녀요. 이거를 까먹으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럼 막 혼자 발발하고 막 뛰어요. 별의별 걸 다 동원해요. 근데 배웠다는 명목하에 애들은 수업에 집중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미 내신을 공부할 때요. 정말 성공한 애들 책을 보면요. 달라요. 걔는 이미 학교 수업 시간을 등한 시간에는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차피 내신 출제 제가 해준 거 아니잖아요. 수업에 굉장히 집중해요. 걔는. 근데 내신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애들은요. 애초에 수업 잘 안 들어요. 심지어 심각한 애들은요. 나중에 내신 때 딱 보려고 하면 문제집만 풀고 있어요.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성격을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어서 질문을 못하고 대답을 단답형이라도 대답을 하고요. 정말로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애들을 선생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아무리 축소가 돼도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가 들어가죠. 기억하세요? 애들 초등학교 때 방학 되면은 성적표 받아오잖아요. 어디 제일 먼저 오셨어요? 뭐 어차피 그거 앞에 거 다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요. 뭐 했고 뭐 했고.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본 게 뭐예요? 저도 해요. 맨 뒤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는 아이가? 내 아이가. 그게 이거예요. 수업에 엄청 나대고 활발하고 그거 아니에요. 아이가 되게 좋은 눈망울로 존경하는 눈망울로 그건 사실 가장 기본적인 예의범절이죠. 선생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연습 많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수행, 평가나 등등 다 따졌을 때 생기부 따졌을 때 어디서 나올 거예요, 선생님? 최악은 이거예요, 언니. 정말로 바르고 너무 조용한 학생이 바르고 빠지면 더 최악이고요. 너무 조용만 하다고 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특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 성격 개조까지 할 필요 없고요. 열심히 좋은 눈망울로 집중하는 눈망울로 선생님 질문에 단답이라도 대답하면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 뇌에 우리 아이가 각인이 된다고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언니. 연습해야 되는데 말씀 전혀 안 하세요, 애들한테. 심지어 거꾸로 이제 학원에서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어서 질문을 못해요. 되게 안타까워요. 반대로 이제 저희는 질문이 너무 없는 애들은 가서 쪄요. 제가. 그러니까 쫀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 책을 보면서 이거 괜찮아? 몇 번이야?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건 학원이죠. 학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철저하게 필기하고요. 개념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거 출제율이 굉장히 높이는 거죠.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수업이면 학교에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필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글씨에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아직 글씨가 날아다니는 애들은요, 그렇게 필기해봤자 지가 못 알아들어요. 고등학교 때 수업도 빠르고. 그러니까 글씨도 잘 써야 되고, 들으면서 필기하는 연습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요. 1예로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작년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칼라복사 되냐고 그래요. 근데 칼라복사는 안 돼. 왜? 아, 친구 수업 시간에 필기하고 좀 복사하려고 하는데 색깔펜이 들어가서 칼라복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일단 화를 냈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네가 지금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필기 따위가 안 돼갖고 친구 걸 빌려 필기를 알려들어? 야, 네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면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 반 선생님이 아니고 옆반 선생님이 출제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 건 다 필기했죠. 보세요. 그러니까 책 보여주더라고요. 문제집에 필기가 다 돼 있어요. 그때 저희 또 화가 난 거예요. 교과서에 필기해야지 왜 문제집을 했대 얘가? 교과서에 있는 거 이미 정리해서 옮긴 거고요. 뭐가 다른지만 다른 것만 하려고 하는데 얘도 공부하는 애라 빨리 줘야 돼서요. 아, 제가 거기서 두 손 모았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학생님.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실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내신 대비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무기를 다 완성한 상태에서 들어가요. 이게 출제 확률을 높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언니. 당연히 그 전년도 기출에서 보면요. 당연히 그건 누구나 볼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기출에서 봐서 유추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출제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출제했던 학년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걸렸어요. 그거 하고 어떻게 알아요, 언니? 그거는 그 학교 스타일만 잡는 거고요. 출제 확률 높이는 건 우리 아이가 만드는 거예요. 학교생활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 반드시 풀어보는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 성공한 놈들이 제가 존경스럽다고 하는 게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 달라요. 이거 사실상 모든 것 이건 습관 싸움이에요. 이거 고등학교 가기 전에 못하면요. 우리 아이 내신은요. 항상 준비 잘 된 애들은요. 이미 딱 내신 들어가기 전에 이만큼을 갖고 들어가요. 준비 안 된 애들이 이만큼 잡죠. 그랬다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죠. 모든 건 다 이래요. 모든 것. 그럼 이제 내신만 딱 국어라고 학교 생활하고 딱 바라보면 생활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본인 스케줄 관리하고요. 그 내신에서 내 스케줄 관리 다 한 거에 따라서 내신을 완료 짓는 상태에서 평균이 99 이상, 100 이상 나오면서 항상 평가를 해야지 약점 관리까지 끝나요. 근데 또 학원 생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에서 평균 99 이상 갖고 와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평균 99 이상이 사실은 아무리 쉬워도 그거는 되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전체 평균 99 이상. 그러면 준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준비 시간을 하는데 본인 스케줄 관리가 다 들어가요, 애들이. 우리 아이가 아직 플래너 같은 거 안 쓰잖아요. 스마트폰 말고요. 아날로그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일주일치 내가 하는 일, 뭐 해야 되고. 그거 반드시 쓰게 하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 내신을 그렇게 잘 끌어가면요. 점수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정도 아무리 쉬워도 99 이상 맞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과목별로 시간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힘을 줘야 될 때와 시간을 더 써야 될 때와 시간을 빼야 될 때 찾아야 돼요. 애들 시간 없어요. 오늘보다. 내신 듣고 학원 수업 듣고 수행평가해야 되고 학교에서 뭐 나눠주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기 넘어가면 내신하고 이제 수능을 보면서 병행을 갈지 어떻게 될지만 선택을 할 것이고 정말 시간 없어요. 근데 이건 준비된 자가 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스케줄 관리 그렇게 해야 되고요. 스케줄 관리 중에 또 중요한 건 습관인데 그 선배들 보면요. 걔네가 항상 그래요. 내 사전에 지각은 없다. 무조건 정시 제대로 들어와서 수업 듣는다. 정말로 제가 존경한다는 애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머님이 전화 오세요. 선생님이 좀 허락 좀 해주세요. 뭘요? 어머님 왜요? 여행 가려고 하는데 애가 수업 빠지면 못 따라간다고 안 가요. 이거 거짓말 안 해요. 진짜예요. 아, 죄송해요. 갔다 와. 그때 애들이 안 가요. 무섭대요. 굉장히 미안했죠. 야, 그럼 가기 전에 보험 다 치고 가. 그럼 간대요. 어머니께서 한 번도 이렇게 빠진 적 없거든요. 아파도 하고 오는 건 없고요. 그래도 되게 많아요. 그 입 뽑고 와서
너무 아프다 수업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라고 했더니 800원 먹으면 수업 듣는 애도 기억이 나거든요. 달라요, 습관. 근데 무조건 다 거기까지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성공했던 이유가 그런 습관이라고요. 모든 학교 수행평가가 대한민국 교육의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수행평가가 폭탄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 기준 제일 많은 학교가 주에 13개 나왔어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요, 그렇게 수행평가 폭탄이 나와도 수행평가 때문에 결석하거나 과제가 안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바로 스케줄 관리의 끝판이에요. 그러니까 플래너 쓰라고 하는 게 수행평가 뜨죠. 긴박하게 주는 것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럼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욕해요. 우리 아이가 힘들게 왜 그랬을까 학교에서 이러곤 하는데 중요한 건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은 플래너에 계획을 해야 돼요. 근데 팁 드릴게요. 제출 날짜만 플래너에 기입하면 망해요. 언제 내가 수행평가 뭔가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시작 날짜를 잡아야 돼요. 뒤에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서 이게 언제 끝난다고 하면 양쪽에 잡아야 돼요. 그리고 계획해서 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수시에서 뭔가를 나중에 하죠.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나중에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1차 오답노트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완벽히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깁생은 오답노트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2월 설명회 때 해놨어요.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오답노트 반드시 해야 되고 오답노트도 반드시 습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여야지 사실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어려운 걸 배우면 아이들이 까먹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 까먹지 않으면 이상해요. 만약에 안 까먹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벌써 세계 1위죠. 극강이죠. 근데 모든 인간은 원래 까먹어요. 그래서 공부에 왕도는 없고 지루함도 참아야 하고 복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복습의 무게예요, 중요한 게. 굉장히. 근데 수학만 오답노트 하느냐? 아니요. 할 수 있는 모든 과목은 다 오답노트하고 정리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갖고 나중에 내신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 갖고 나중에 수능 보는 거예요. 공부도 이만큼 했는데 정리된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리할 때 가장 좋은 거죠. 내가 틀렸던 걸 정리하는 거. 개념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함께 정리하는 거. 그리고 오답노트를 정리했으면요. 반드시 다시 풀어보는 게 좋아요. 자, 또 그 아이들 보면요. 걔네 항상 그래요. 과제는 중3 때까지 당일날 다 끝내요. 근데 걔네 영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걔는 제가 항상 목록 외쳤던 걸 이미 터득한 애들이에요. 어차피 숙제 미뤄봤자 내가 까먹는 시간이 당연히 더 길어지는 거죠. 생각해내려고 하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실제 교육계 정설로 그래요. 새로 배웠던 것들을 1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50% 정도 까먹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럼 1시간 이전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을 보면서 또 복습하면서 자꾸 해야지만 기억력이 계속 올라가요. 반복적으로. 한자 외울 때나 영어 단어 외울 때도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공부는. 그러니까 걔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훨씬 덜 드는 거 알아요. 숙제를 뒤로 밀어버리면 저 숙제를 진짜 온전히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원래 바로 했을 때가 2시간이면요. 숙제 밀면 적어도 3시간 이상이에요. 왜? 까먹었고 그나마 의지가 있으니까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니까 3시간이죠. 찾아보니까 3시간이죠. 그리고 오답노트 엮이는 거예요. 주말 오답노트 다시 풀기. 그러니까 틀렸던 부분에 있어서 정리된 문제를 내 손으로 다시 한번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깁생 오답노트 형식이 반 달라서 2가지 나눠져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2월 설명에 참고해 보세요. 걔는 이렇게 학교 생활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를 가만히 보고요. 얘네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걔네는 사실 몰라요. 왜 모를까요? 걔네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생각나는 게 없죠. 제가 존경 안 하면 저 올바르니까 안 되잖아요. 수행평가 줄넘기가 수행평가 나왔는데 수행평가 하는데 8점 나오는 애 보셨어요? 네, 있었어요. 줄넘기 연습 되게 했는데 너무 끝바닥에 했어야 되는데 애가 지하철역에서 했대요. 되게 독한 애죠, 사실. 거기까지 강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탈장 수술하는 애도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시간대별로 다 다르거든요. 어머니. 이거 사실 따지면 학원 수업 시간이에요. 지각하지 마. 수업에 들어왔어.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오답노트 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주말에 해야 돼. 이거 사실 학원 수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굉장히 야 원래 이거만 하면 이렇게 쭉 던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챙겨야 될 걸 야금야금 챙겨서 아이가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또다시 중요한 건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작은 것부터 행동하고 그 작은 게 나중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본인이 보면 알아요. 효과 내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애들, 이놈들처럼. 그냥 걔네 당연한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의 내용은 크게 이게 두 가지예요. 이제 학교에 가니까 고등학교까지 생각하면 올해는 이걸 중점적으로 굉장히 연습해야 돼요. 진도 중요하죠. 중요한 진도 속에서 당연히 이 모든 걸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올해 1학기를 잘 보낸다고 하면요. 제가 6월 때 또 다른 말 할 거거든요. 일단 이번 1학기 목표에서 잘 해보세요. 이건 사실 아이 지금 수준이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진도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잘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미 고등학교 수학 잘하는 애들은요. 그거 주기적으로 반복 준비하셔야 돼요. 문제집은 시중 문제집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한 권씩 주면서 좀 일주일에 한 단원씩 풀고 계속 그렇게 반복시키시면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게 나타나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항상 깊은 생각에서 깊은 생각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 끝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최적화된 커리큘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공부 양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도 진도 부분에서도 항상 이 부분도 그래요.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건 중고등부가 워낙 탄탄하게 있는 학원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졸업해서 갔다 온 애들이 와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저한테. 그거에 따라 커리큘럼은 가장 최적화된 걸로 바뀌어요. 양적인 부분, 진도를 나가는 부분. 사실 보일레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누구였을까요? 저요? 아니요. 가이드예요. 사실 그 피드백은 되게 안타까운 피드백이었어요. 약간 수시 실패한 아이들이거든요. 저 고일 거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근데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고일을 더 넣은 거죠. 그렇게 발전되는 커리큘럼이니까 사실은 뜬구름 잡듯이 잡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믿고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 시스템. 그러니까 학원 시험 점수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험은요, 사실 중학교 시험하고 달라요. 저희가 내는 학력평가나 단원 테스트는 사실 중학교 시험처럼 점수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시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똑같이 벌어지게 하는 것 뿐이에요. 점수를 뺏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취를 맛보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했던 것만 출제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문제는 많이 줄고요. 성적이 내려가죠. 평균이 내려가요. 학원 평균 5, 60점. 뭐 흔한 일이에요. 다만 그런 것들은 어차피 고등학교에 벌어질 걸 자꾸 맛보게 해주는 거고 네가 틀렸던 문제 정확히 오답노트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적은 8, 90 나오게 만든 거예요. 100점은 안 나와요, 솔직히. 이것도 약간 좀 고등학교 스타일 맞춰주려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최고의 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최고야라는 뜻이 아니고 저 최고의 강의가 될 수 있게 항상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해요. 그래서 강사유전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항상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마음은 부모님 마음하고 비슷해요. 잘못된 걸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수학은 사실 시간 순서나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조건에 따라서 오류가 있고 없고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하는 학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교재예요. 실제로 교재를 만들어 쓰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늘 설명할 때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중학교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요, 중고등학교에 출제되는 문제들을요, 단원별로, 유형별로 다 정리해놔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그 출제 확률이 한눈에 다 보여요.
그 데이터가 15cm가 넘고요, 다시.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오는 고전 문제인지 아닌지까지 다 저는 해요. 그리고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벌어진 일들 중에서 확실하게 예전부터 계속 출제되는 문제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그것부터 연습을 시켜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지를 절대 안 만들어줘요. 나중에 수학 공부할 때 꼭 기억하세요. 해답지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은요, 그 문제를 완벽히 정복한 아이들의 해답지를 보는 거예요. 해답지를 보고 푸는 건 수학에 도움 안 돼요. 그건 사실 해답지를 볼 자격이 없어요. 대충 찍어 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해답지 순으로만 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해답지가 아닌 걸로 풀 때는 논리적인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답지를 볼 수 있는 언제 해답지를 볼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모른다고 해답지 보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해답지가 없어요. 정답지만 있어요. 해답지는 선생님들이 여기서 얘기하죠. 자, 이런 부분에서 항상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많이 혼내기도 해요. 하지만 많이, 실제로는 아니지만 아이들 많이 안아주기도 하고요. 마음속으로 안아주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수학뿐만 아니라 공부를 따진다고 하면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언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도움될 수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언제든지 바뀌지 않게 노력하려고 하는 학원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할 때 항상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원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제 오늘 설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 온라인 DC를 치는 분들은요, 학원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입학 테스트 관련된 거는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 주시면 돼요. 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거 전화 주세요, 언니. 감사합니다.